나치 점령 첫 해 겨울, 라트비아의 한 항구 도시에서 홀로코스트 중 가장 조직적인 범죄 중 하나가 자행되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 수용소로 개조된 해안 지역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리에파야에서 일어난 일은 과도한 전쟁이나 우발적인 폭력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국군과 지역 협력자들 간의 공조 작전이었으며 관료주의적 정밀성을 갖추고 이념에 따라 실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실험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방대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그 모래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까요? 라트비아 점령, 제국의 테러의 도래. 1941년 6월 22일 새벽의 첫 햇살이 제국 국경을 비추는 순간 300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소련 영토로 진격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유럽을 주인과 노예로 나누는 인종적 비전의 실현이었습니다.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뻗어나가는 그 강철의 물결 속에서 한 작은 나라 라트비아는 대량 학살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지리적 조건 때문에 라트비아는 역사적 교차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8세기 동안 이 지역은 오직 외세의 지배만 받아왔다. 튜턴 기사단, 독일 남작, 러시아 차르, 소련 정치위원들 뿐이었다. 각각의 점령은 자국의 상처를 남겼고 독일인들은 이를 외과의사처럼 정밀하게 이용했다. 1940년 소련의 점령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6월의 어느 날 밤 1만 5천 명이 넘는 라트비아인들이 가축 운반 차량에 실려 시베리아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지식인 엘리트, 군장교, 그리고 사업가들이 먼저 실종되었습니다. NKVD 기록 보관소는 조직적 저항의 핵심 세력을 제거하는 사회적 참수 전략을 폭로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도부 공백을 초래했고 독일은 이를 즉시 이전에 소외되었던 협력자들로 채웠습니다. 울마니스와 소련 모두의 박해를 받았던 급진 민족주의 단체 구성원들은 수십 년 동안 박탈당했던 권력의 기회를 갑자기 얻게 되었습니다. 라트비아의 반유대주의는 단순한 종교적 편견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차르의 정책은 유대인 상인과 라트비아 장인 사이에 인위적인 경제적 경쟁을 조성했습니다. 20세기의 경제 근대화는 유대인 가문이 전통적으로 라트비아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상업, 은행업, 자유업 분야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페르콩크루스츠 천둥십자가 조직은 이러한 정치적 반유대주의의 주요 매개체였습니다. 1933년 구스타프스 첼민슈가 독일에서 나치 모델을 직접 연구한 후 설립한 이 조직은 애국심을 넘어 생물학적 인종차별주의로 전환된 민족주의를 장려했습니다. 이 조직의 교리에는 유대인을 국가 정체성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라트비아 인종적 순수성 이론이 포함되었습니다. 1934년 카를리스 울마니스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더크로스는 소련의 박해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된 비밀 조직망을 유지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도덕적 결과를 불문하고 반소련 세력과 협력하도록 심리적으로 준비된 음모적 사고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소련 점령 기간 동안 이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일부 유대인 관리들이 공산당 행정부에서 직책을 맡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선전과 분노로 증폭된 이러한 관찰은 이후 나치와의 협력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방정식은 간단했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라트비아는 적입니다. 라트비아 보조경찰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인리히 힘러가 점령한 동부 지역을 위해 설계한 표준화된 모델을 구현한 것입니다. 라트비아에서 이 중군사 조직은 소련에 대한 불만과 폭력 성향이 결합된 계층, 즉 패배로 굴욕감을 느낀 전직군인, 경제적 전망이 없는 젊은이들, 그리고 도시의 유대인 번영에 반감을 품은 농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집되었습니다. 훈련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독일 교관들은 체포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생물학적 필연성으로 정당화하는 인종과학 과정 전체를 가르쳤습니다. 신병들은 인종적 특성을 파악하고 나치 계급에 따라 인구를 분류하고
말살을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사회 위생으로 간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신중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회원들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압수된 유대인 재산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은 추가 식량 배급과 더 나은 징발주택을 제공받았습니다. 많은 라트비아 농촌 청년들에게 보조 경찰에 입대하는 것은 황폐해진 전시 경제 속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기회였습니다. 모집 캠페인은 특정 지역의 불만을 나치 이념과 개인적으로 설득력 있게 연결하는 선전을 활용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시베리아로 추방된 라트비아인들의 사진과 유대인 출신 소련 관리들의 초상화가 함께 실려 인과관계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시각적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루터 교회는 나치 점령을 정당화하는 데 모호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몇몇 저명한 성직자들은 주일 설교에 반유대주의적 주제를 삽입하여 독일군의 도착을 그리스도의 적들에 대한 신의 개입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제재는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은폐막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학살은 즉흥적으로 보이도록 조직되었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썬더크로스 단원들은 선동가 역할을 하며 충돌을 일으켰고 이는 곧 더 많은 군중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겉보기에 대중적인 폭력은 더 광범위한 탄압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의 독일의 전략은 민족들이 서로 증오하는 곳에서 독일의 평화는 더욱 보장된다라는 나치의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독일은 위로부터 증오를 강요하는 대신 기존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이념적으로 정당화했으며 폭력적인 표현을 위한 조직적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1941년 가을까지 협력기구는 완전히 가동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라트비아인들이 나치의 억압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전 이웃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여졌습니다. 몇 달 만에 이루어진 사회적 변혁은 심오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치 서해안에 위치한 리에파자라는 항구 도시가 이러한 협력과 집단 학살의 이론적 틀을 시험하는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나치 조직 방식의 효율성과 대량 학살을 실행하는 데 있어 지역 협력의 파괴적인 효과를 모두 입증할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통치하에 리에파야, 사회의 변화. 독일 국방군에게 리에파야의 전략적 중요성은 단순한 군사적 고려를 넘어섰다. 심해 항구와 복잡한 해안 요새를 갖춘 리에파야는 북부 발트해로 통하는 길을 장악하고 레닌그라드로 향하는 해상 교통로를 위협했다. 하지만 친위대와 나치 행정기관에게 리에파야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바로 인종 재편 기술을 더 넓은 지역에 적용하기 전에 완성할 수 있는 도시 실험실이었다. 리에파야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는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소련 제67 소총사단과 발틱 함대 소속 해군 부대가 저항하여 포위 공격이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소련 공병들은 최종 철수에 앞서 방어 진지를 침수시키고 진입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약 6만 명의 리에파야 인구는 수세기에 걸친 발트해의 복합성을 반영했습니다. 라트비아계가 55%를 차지했으며 계층,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러시아계는 20%로 주로 산업 및 항만 노동자였습니다. 발트해 독일계는 약 12%로 상업 및 전문직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유대인은 소매업, 목재 수출, 문화기관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리에파야의 유대인 공동체는 전강이 동안 괄목할 만한 번영과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유대인 소유의 목재 회사들은 수백 명의 라트비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북유럽 전역으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유대인 은행들은 라트비아 농부들과 발트해 연안 독일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유대인 극장에서는 이디시어 연극을 상연하여 지역 전역의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번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트비아 국민들 사이에서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공황은 특히 자본력이 더 탄탄한 유대인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던 소규모 라트비아 상인과 장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리에파야의 나치 행정 구조는 독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 하에 지역 협력을 결합했습니다. 옛 시청에 설립된 코만단투르는 민간 권한을 군 점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곳에서 독일 관리들은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경제 재편, 선전 활동, 그리고 학살 활동까지 조율했습니다. 라트비아계 협력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설립은 독일의 지시에 대한 완전한 종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 자치의 형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행정 능력이 아닌 이념적 신뢰성을 기준으로 선출되었으며 반유대주의 정책 시행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에파야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라트비아 보조경찰 내에 반유대 박해의 다양한 측면을 전담하는 전문 부대를 설립한 것입니다. 수사부서는 저항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반파시스트 부서는 가택 수색을 통해 무기와 금지 서적을 수색했습니다. 습격 부대는 체포, 추방, 처형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문화는 여러 부대의 심리적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박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각 장교는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구역에서만 명령을 따른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리에파야의 선전 활동은 독일에서 개발된 나치 수법과 지역 사회 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결합하여 전례 없는 정교함을 달성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은 라트비아 사회 내부의 구체적인 갈등을 연구하고 다양한 인구 집단을 겨냥한 메시지를 개발했습니다. 교육기관들은 즉시 나치 이념적 목적에 맞춰 변질되었습니다. 유대인 학교들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고 건물들은 군사 및 행정 목적으로 몰수되었습니다. 라트비아 학교들은 독일어 의무교육, 인종교육, 그리고 유대인을 라트비아 민족의 역사적 적으로 묘사하는 역사 재구성을 포함한 수정된 교육 과정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 생활은 유대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일과 라트비아 민족의 가치만을 고수하는 전면적인 개편을 거쳤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수천 권의 책이 쫓겨났고 라트비아 민속 음악과 함께 축제 분위기의 지역 행사로 열린 공공 모닥불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나치의 통제 하에 있던 지역 신문들은 유대인을 자본주의적 착취와 공산주의적 테러의 책임자로 묘사하는 일간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 모순되는 선전은 유대교를 어떤 정치체제에도 침투할 수 있는 파괴적인 세력으로 묘사하는 나치의 논리에 부합했습니다. 유대인이 공공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현실에 주민들이 익숙해지도록 공간적 분리가 점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공원과 해변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었고 특정 시간대에는 중심계에서 걷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통금 시간이 적용되는 특정 지역에만 머물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경제적 아리아화는 겉으로는 합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직적인 절도를 조장하는 관료적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유대인 사업체들은 면밀히 조사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사업 능력보다 정치적 충성심을 중시하는 위계 질서에 따라 독일 관리들과 라트비아 협력자들에게 재분배되었습니다. 리에파야의 교도소 시스템은 집단 학살 목적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2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중앙교도소는 대량 구금시설로 전환되어 800명이 넘는 유대인 수감자들을 추방 또는 처형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발트해의 겨울에는 난방이 제공되지 않았고 식량 배급도 최소화되었으며 병자나 부상자에게는 의료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1941년 11월 리에파야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했습니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발트해 도시는 인종적으로 계층화된 나치 행정 중심지가 되었고 사회적 관계, 경제적 기회, 심지어 물리적 이동까지도 위에서 부과된 인종적 구분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아래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공포 이전, 학살의 무대를 마련한 사회공학. 리에파야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살은 전쟁으로 잔혹해진 병사들의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대량 학살 전문가들이 개발한 학살 매뉴얼에 따라 계획적으로 수행된 작전이었습니다.
1941년 6월 30일 전투가 끝난 지 불과 12시간 후 아인자츠 그룹의 A의 특수부대는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평화유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희생자 명단은 독일에 있는 라트비아 이민자들, 전 산더크로스 훈장 수훈자, 그리고 소련 점령 초기부터 정보를 보내온 협력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침공 몇 주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꼼꼼한 준비는 학살이 전쟁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라 첫 총성이 발사되기 전부터 계획된 목표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립병원 외과의장 모르데카이 카우프만 박사는 폭격으로 다친 아이에게 응급수술을 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처형은 공산주의에 대한 동조 때문이 아니라 비밀 의료 지원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는 타고난 지도자라는 그의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병원 마당에서 처형되었고 생전에 수술 도구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포그롬은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정치적 연극이었다. 7월 12일 1000명이 넘는 군중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이어진 민족해방기념 행사 동안 역사적인 유대인 지구를 에워쌌다. 시민들의 참여는 수십 년간 시민사회 규범에 의해 억눌려 있던 깊은 분노의 원천을 드러냈습니다. 20년 동안 유대인 가정에 코셔고기를 판매하며 그들의 식습관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정육점 주인 마르타 크루미나는 직접 로젠탈 부부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져 온 증오의 깊은 근원에서 우러나온 듯한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으며 그녀의 가장 친한 고객이었던 로젠탈 부부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운영하던 구두수 선공 아우구스트 리에파는 그 은행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서 금고를 약탈하기 전에 모든 채무 기록을 소각했습니다. 그의 폭력은 이념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회당 파괴는 가학적으로 정교하게 진행되어 생명뿐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적 기억까지 말살하려는 구체적인 문화적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한 세기 넘게 공동체의 정신적 중심지였던 대합창 회당은 물리적 파괴와 극심한 영적 모독을 동시에 자행하는 대량 학살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7월 15일 안식일 저녁 예배 중 80명의 신도들이 건물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보조 경찰들이 건물로 통하는 모든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유대인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벽에 휘발유를 뿌리며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건물의 음향 효과로 갇힌 희생자들의 비명소리가 증폭되었고 그 소리는 회당 주변 군중이 부르는 라트비아 민족주의 찬송가에 의도적으로 묻혔습니다. 26명이 불에 타 숨졌는데 그 중에는 어머니를 껴안고 있는 시신이 발견된 10살 미만의 어린이 3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귀중한 의식용 물품들은 화재 전에 약탈당했는데 이 목록에는 유대교 종교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재에서 살아남은 신성한 토라 두루마리들은 펼쳐진 채 시립시장에서 포장지로 사용되었고 유대인 쇼핑객들은 매일 식료품을 살 때마다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경전이 모독되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중앙 감옥은 소련 점령 기간 동안 볼 수 있었던 어떤 고문 기술보다도 더 뛰어난 고문 기술을 실험하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수감자들은 실제 수용 시간의 10분의 1로 설계된 감방에 빽빽이 수감되었고 질병, 영양실조 또는 절망으로 인한 죽음을 가속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심리적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특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서 떨어져 심리적 고문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구타당하는 동안 아이들이 내뱉는 비명은 저항활동 혐의나 귀중품 은닉 혐의에 대한 신문을 받는 어른들의 저항을 꺾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협력은 다른 점령지의 지역적 반유대주의를 악용하는 데 훈련받은 독일 관찰자들조차 놀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고문에 참여하고 유대인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주말에는 가족 오락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목격하는 데 자원했습니다. 교사 야니스 베르진스 자닛 베르진슈는 이러한 파괴적인 도덕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시립초등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 몇몇은 그가 직접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독일 점령 이후 그는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자가 되어 자신이 잘 아는 유대인 가족들의 상세한 명단을 제공했는데 그 명단에는 일정, 일상, 그리고 은신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41년 9월까지 이러한 예비 작전으로 1,500명에서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방법은 자원의 가용성과 가해자들의 개인적인 가학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총살, 구타, 교수형, 그리고 항구에서 익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신체적 공포를 넘어 완전한 실존적 절망에 빠진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위기 동안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공동체 구조는 하나둘씩 파괴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죽거나 숨어 지냈습니다. 교육기관은 폐쇄되고 변경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제망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유대인 가족들은 서로 고립되었고 더 넓은 공동체와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무렵 리에파야의 유대인 공동체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동체 기관, 조직적인 리더십, 상호 지원 네트워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고문자들의 변덕스러운 자비에 하루하루를 온전히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 결속력의 이러한 파괴는 임박한 최후의 학살을 위한 의도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나치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희생자들이 조직력, 희망 또는 집단 저항 의지가 부족할 때 대량 처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리에파야 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발트해의 겨울이 다가오자 최종 해결책에 대한 소문이 구체적이고 공포스러워졌습니다. 외곽의 특수시설로의 대량 추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임무를 완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학살 현장에서 개발된 장비와 경험을 갖춘 특수부대가 도착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말살의 의식, 도시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1941년 12월 13일 새벽 리에파야에 도착한 호송대는 공식적인 군수송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덮개가 있는 세 대의 트럭은 리가에 있는 아인자츠그룹의 A 사무실에서 직접 운송된 것으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대량 학살에 필요한 특수 도구, 즉 밧줄, 삽 카메라, 그리고 나치 관료주의 기준에 따라 처형을 기록하는 미리 인쇄된 양식 등을 실었습니다. 이 기술 부대의 사령관은 SS 슈트름반피러 프리츠 디트리히였으며 그의 경력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50건이 넘는 학살 작전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라 죽음의 공학, 즉 대량 학살을 일상적이고 반복 가능한 행위로 만드는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디트리히는 1941년 9월 이틀 동안 3만 3천 명이 넘는 유대인이 살해된 키우 바비아르 학살 당시 자신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집단 학살 작전의 성공은 개인의 잔혹함보다는 물류 조직, 정확한 시간적 조정,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심리적 관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슈쉐데 사고에 파낸 6개의 참호는 살처분 전문가들이 개발한 기술 사양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각 구덩이의 크기는 정확히 길이 30m, 너비 4m, 깊이 3m였습니다. 이는 시체 수용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형 집행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후속 매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계산된 크기입니다. 사고의 지형은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최적화하기 위해 면밀히 분석되었습니다. 북서풍이 도시가 아닌 바다 쪽으로 소리를 전달하여 민간인이 비명을 들을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흩어진 모래는 피를 빠르게 흡수하여 즉각적인 시각적 증거를 감소시켰습니다. 처형 부대는 독일의 기술적 전문성과 라트비아 현지 지식을 결합하여 이전 작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함부르크에서 모집된 중년 남성들로 특수수용소에서 6개월간 대량 처형 기술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은 제14 매비 경찰대대 소속 병사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라트비아 보조 경찰은 희생자들과 지역 지형을 깊이 있게 하는 600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의 참여는 수개월에 걸친 반유대주의 세뇌의 정점이자 급진 라트비아 민족주의 세력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배양되어 온 집단 학살에 대한 환상이 현실로 실현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작전은 12월 15일 오전 4시에 시작되었으며 몇 주 동안 연습해온 일정에 따라 급습이 수행되었습니다. 각 체포 부대에는 구체적인 주소와 미리 정해진 접근 경로가 할당되었으며 저항이나 탈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희생자 명단은 시기록, 보조경찰 보고서, 민간 협력자들의 신고 그리고 가택 수색을 교차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각 이름은 주소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 신체 상태, 그리고 이전 관찰을 바탕으로 한 저항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도 일치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이송 중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만 입어야 했지만 두꺼운 코트나 이후 이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옷은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장 제한은 영하의 기온에서 이송 중 저천증을 가속화하여 처형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약화시켰습니다.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있었을 때 연령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78세의 아이작 골드버그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경비원들이 지켜보는 동안 빨리 일어나지 못해 침대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그의 8살 손녀는 그를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은 100명씩 대열을 지어 강제행군과 트럭 수송을 병행하여 휴게대로 이송되었습니다. 5km에 달하는 이 여정은 대열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공격하도록 훈련된 군견을 포함한 대규모 무장 호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행진 동안 처형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노약자와 환자들은 행진을 마치기도 전에 탈진하여 사망했습니다. 아이들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저천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교도관들은 너무 느리게 걷는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사살했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시체를 도랑해버렸습니다. 휴게대 처형장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저항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특수처리 시설들을 갖춘 죽음의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수색 및 압수 시설로 SS 장교들이 감독하는 동안 보조 병사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지품 목록을 작성하고 약탈했습니다. 각 개인 소지품은 물질적 가치와 독일 전쟁 수행에 대한 유용성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보석과 귀금속은 정해진 경로를 통해 독일로 운송되도록 분류되었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의류는 보상 체계에 따라 협력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가족사진, 개인 문서, 종교 물품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소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장 경비원과 즉각적인 저천증을 유발하는 기후 조건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옷 속에 숨겨진 귀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나중에 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옷을 벗겼습니다. 디트리히가 사용한 처형 방법은 그가 이전 작전에서 개발했던 정어리 포장 시스템을 개량한 버전이었다. 이 기술은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약 소모를 최소화하며 대량 학살을 산업노동과 유사한 일상적인 과정으로 만들 정도로 속도를 높이도록 최적화되었다. 이 절차는 현실적인 고려사항과 계산된 심리적 잔혹성을 결합한 기준에 따라 20명씩 집단으로 희생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정서적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해당하기 전에 자녀들이 처형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처형은 사형 집행인의 선회에 따라 9mm 루거 권총이나 마우저 소총을 사용하여 머리 뒤쪽에 단발 사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2m 떨어진 곳에 서서 탄약 낭비를 피하면서 일정한 리듬으로 사격하는 동시에 탄약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이 방법의 공포는 계산된 효율성만큼이나 완전한 비인간화에 있었다. 즉시 사살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무리의 시체 아래 산채로 묻혔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총소리와 군명령과 뒤섞여 공포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냈고 이는 경험 많은 가해자들조차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다. 아이들은 특히 가학적 학대를 받았으며 나치의 효율성 기준을 능가하는 엄청난 수준의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처형되기 전에 어머니와 분리되어 온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극대화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전 용사들의 감독 아래 사격 실력을 연마하는 젊은 병사들의 연습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탄약을 아끼기 위해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 위로 떨어지는 어른들의 시체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왜곡은 아이들의 삶을 단순한 운영 효율성 계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가해자들이 나중에 증언한 가장 충격적인 소리 중 하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들 중에는 은신이나 뇌물을 통해 예비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이작슨 랍비는 아내 리브카 그리고 8개월 된 쌍둥이를 포함한 4자녀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히브리어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8년간 유대인 여자 학교를 운영했던 리브카 골드만 교장은 야간 급습으로 집에서 체포된 41명의 학생과 함께 총에 맞았습니다. 7세에서 14세 사이의 이 소녀들은 유대인 학교가 공식적으로 폐쇄된 후 비밀리에 히브리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였던 음악가 다비드 루바는 그의 앙상블에 소속된 모든 유대인 단원들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유대인 작곡가들의 음악을 비밀리에 리허설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리허설은 욤키푸르 전날 비밀리에 진행된 콜 니드라이 공연이었습니다. 슈에데 학살을 다룬 동시대 학살과 구분 짓는 한 가지 특징은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철저한 사진 기록이었다. 독일군과 라트비아 협력자들이 촬영한 300장이 넘는 사진에는 가택연금부터 최종 매장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들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리에파야 인종 청소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품을 수집한 개인적인 소장품이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이 나치 전쟁에 기여한 증거로 독일에 있는 친척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범죄의 기계적 잔혹함뿐만 아니라 처형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정상화되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진에서 사형 집행인들은 마치 유적지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처럼 시체로 가득 찬 무덤 옆에서 웃고 담배를 피우고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사형 집행인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국적, 연령, 이전 세뇌 정도, 유사 작전 경험 등의 요인에 따라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부 젊은 독일 병사들은 신경쇠약으로 의료 후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과도한 음주나 미신적 의식 채택과 같은 대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라트비아 협력자들은 독일 협력자들보다 심리적으로 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유대인들과 청산할 기회를 몇 달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전통적인 반유대주의, 최근 나치 선전, 특정 경제적 반감, 그리고 즉각적인 물질적 기회주의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여러 협력자들은 유족들에게 자세한 편지를 보내 학살에 가담한 것을 민족 해방의 영웅적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보조병사 카를리스 베르진스는 아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수세기 동안 도시를 오염시켜 온 기생충을 몰아냈습니다. 더러운 일이지만 우리 라트비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쟁 후 남아있는 당시 독일 문서에 따르면 학살의 최종 집계는 3일간의 작전 동안 정확히 2749명의 희생자가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성인 남성 1312명, 여성 891명, 노인 468명, 그리고 16세 미만 어린이 27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작전이 종료되자 특별히 운반된 중장비를 이용하여 6개의 무덤을 모래로 재빨리 덮었습니다. 민간인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할 수 없도록 상설 경비 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군사 제한 구역으로 선포되었으며 무단 침입자는 즉시 처형될 수 있습니다. 슈게데 학살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사망자 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400년 넘게 리에파야에 존재해온 유대인 공동체는 단 3일 만에 산업적 효율성과 개인적 가학성을 결합한 대량 학살 이념을 적용하여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마지막 은폐, 나치가 범죄를 어떻게 지웠는가? 1943년 4월 22일 새벽 마지막 희생자들이 슈케데 모래 언덕에 묻힌 지 17개월 후 나치 정권은 가장 치밀한 범죄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추모하거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도저와 이동식 5분을 동원하여 원래의 대량 학살보다 훨씬 더 사악한 목적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들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모든 물리적 증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에서 1942년 겨울 이후 제국의 군사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의 패배는 독일군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연합군의 이탈리아 상륙 작전은 남부 전선을 위협했으며 나치의 잔혹 행위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보도가 서방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전략가들은 이제 완전한 패배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1943년 3월 하인리히 힘러는 동유럽 전역의 수백 개 대량 처형장에서 동시에 진행될 극비 증거 파기 프로그램인 존데라크티온 천호 선데락시온 천호의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방어 작전이 아니라 최초 학살 당시와 마찬가지로 치밀하게 계획된 역사적 왜곡 작전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작전의 배우는 SS 스탠다르템피어러 파울 블로벨이었는데 그는 키우바비 야르 학살을 감독했던 바로 그 장교였다. 1942년 블로벨은 대량 발굴, 효율적인 화장, 그리고 유해 살포를 위한 특수 기술을 개발하여 후속 법의학적 분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 끔찍한 작업을 위해 선발된 인원들은 독일 증거 파기 전문가들과 리가, 다우가프 필스, 카이저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이송된 유대인 강제 노역자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 수감자들은 화장로를 만드는 목수,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 그리고 연소 효율을 최적화하는 화학자들 등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존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최종 목적지에 대한 정보 없이 봉인된 마차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서류에는 우선 건설 프로젝트 전문 인력으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언덕에 도착하고서야 새로운 임무의 악마적인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썩어가는 시체를 발굴하고 파괴하는 일, 어쩌면 그들 친척의 유해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 말입니다. 강제 노역자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이라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원시적인 도구로 노동했습니다. 대량 부패의 악취가 너무 심해 몇몇 수감자는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내부 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끊임없이 구토했습니다. 리가 게토 생존자였던 대장장이 모르데카이 클레이만은 아내 에스더와 세 자녀의 유해를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던 옷자락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유해들을 직접 화장터에 올려야 했고 경비병들은 하루라도 더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블로벨의 설계도에 따라 건설된 이 화장시설은 2년간의 대량 증거물 파괴 실험의 정점을 보여주는 공학적으로도 무시무시한 위협이었습니다. 기본 구조는 내화 벽돌 기초 위에 놓인 철길로 500구의 시신을 동시에 소각할 수 있는 거대한 격자를 형성했습니다. 시체들은 나무, 종이, 옷, 그리고 기타 가연성 물질로 번갈아 쌓였습니다. 각 층에는 군 창고에서 공수한 휘발유, 엔진오일 또는 제트 연료가 뿌려져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급속 점화 및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장작 더미는 며칠 동안 끊임없이 타올랐고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연료를 공급하고 유해를 휘젓고 균일한 화장을 보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천연 굴뚝처럼 짙고 악취가 나는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냄새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아남은 리에파야 주민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6주 연속 도시 곳곳에 새우며 든 살타는 악취를 기억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악취는 집 안으로 스며들고 옷에 달라붙어 후각 기억 속에 끔찍한 흔적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수십 년 후 라트비아 대통령이 된 바이라 비케 프라이베르가는 1005년 악티온 천호, 당시 14살이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두가 모래 언덕에서 시체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냄새는 사방에 진동했지만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화장만으로는 증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유골은 극한의 온도를 견뎌내고 장기간 화장 후에도 알아볼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블로벨은 강제 노역자들이 사용하는 수동식 분쇄기를 이용하여 이러한 유해를 기계적으로 파괴하는 특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뼈 가루는 천연 모래와 섞여 수레, 삽, 갈퀴를 사용하여 수평방 킬로미터에 걸쳐 모래 언덕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이 작업의 목표는 해당 장소를 집단 무덤으로 식별하거나 희생자 수를 확인하거나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후속 법의학적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개인 소지품은 약탈과 증거물 처리를 극대화하는 절차에 따라 특수 처리되었습니다. 금리, 금속 충전재, 보석류, 기타 귀중품은 꼼꼼하게 분리되어 나치의 약탈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되도록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 작전이 절정에 달하자 강제 노역자들은 자신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용납할 수 없었던 비밀을 목격한 특별한 증인이었습니다. 천호 작전에 대한 그들의 상세한 지식은 미래의 모든 공식 발표에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1943년 6월 8일 밤 마지막 화장터가 꺼지고 마지막 뼈 조각이 부서져 흩어졌을 때 작업을 수행한 57명의 수감자들은 임시 막사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풍성한 식사와 더 인도적인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에 완전한 휴식을 약속받았습니다. 목격자 처형은 6월 9일 새벽 주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완전히 제거되도록 고안된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인부들은 특별히 준비된 수프에 녹인 시안 화물에 중독되었고 다른 이들은 환기 시스템을 통해 유입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사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원래 학살 희생자들을 화장하기 위해 만든 것과 같은 화덕을 사용하여 즉시 화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정기적인 해군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들을 통해 이른 아침 발트해에 뿌려졌습니다. 그들의 이름, 신원, 출생지, 가족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44년 10월 소련군이 리에파야를 탈환하자마자 군사 범죄학 전문가들의 지휘 아래 즉시 법의학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땅도 훼손되었지만 수사관들은 대량 살상 작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토양 화학 분석 결과 인 칼슘 탄소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 유기물의 대규모 소각과 일치합니다. 모래 깊숙이 묻힌 소각된 뼈의 미세한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녹은 금속 물체의 잔해는 개인 소지품의 화장을 확증했습니다. 모스크바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진 모래 샘플은 자연 환경에서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인골제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해들의 지리적 분포는 바람이나 해류에 의한 자연적인 퇴적이 아닌 인위적인 분산을 시사하는 기하학적 패턴을 따랐습니다. 천호 작전은 독일의 공식 진술과 상충될 수 있는 증거를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역사를 조작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은폐는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흩어진 증언, 보존된 문서, 그리고 범죄가 잊히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휴대 살인자들 정의를 향한 불완전한 탐색. 1944년 10월 붉은 군대에 의한 리에파야 해방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분명한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한때 7,000명이 넘는 활기찬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던 곳에는 단 32명의 생존자만이 남아 지하실, 헛간, 그리고 주변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제거되어 소련 연구자들은 몇 달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초기 기록 작업은 전쟁 범죄 학사에서 독특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통적인 범죄를 기소하도록 훈련받은 NKVD 수사관들은 산업 대량 학살을 분석할 개념적 틀이 부족했습니다. 고의적인 인종 말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련 및 국제법의 기존 법적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프리츠 디트리히는 1945년 1월 코에니히스베르크 근교에서 독일군이 후퇴하던 중 소련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의 체포는 1941년 12월 작전에 참여했다가 정신적 붕괴를 겪은 독일 망명자가 제공한 정보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작성된 디트리히의 서류는 그의 대량 학살 경험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60건이 넘는 대량 학살 작전을 지휘하거나 참여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라 대량 학살을 일상적인 행위로 전환하는 과정에 최적화였습니다. 디트리히의 재판은 1946년 여름 발트해 지역의 전쟁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소련 군사재판소에서 리게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은 9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집단 학살 기소와 조직범죄 책임평가 모두의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증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피고 측은 범죄의 기본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독일 변호사들은 이후 재판에서 표준이 되는 주장, 즉 상부 명령에 대한 정당한 복종,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주도성 부족, 그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처형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디트리히가 살충 기술 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과 기존 방법 개선을 제안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증거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작전 속도 향상과 탄약 소비 감소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한 복종 이상의 행동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은 만장일치로 내려졌습니다.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 그리고 대규모 전쟁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교수형이었습니다. 프리츠 디트리히는 1946년 9월 23일 리가 중앙교도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서독에서는 정의 구현이 훨씬 더디고 단편적이며 관대했습니다. 국가의 재건, 제한적인 탈라치화 정책, 그리고 경험 많은 행정 인력의 필요성은 많은 전범들이 사면되거나 무시당하거나 거의 제대로 복역되지 않은 형식적인 형벌을 받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950년대 냉전은 일부 전범들을 귀중한 지정학적 자산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소련에 대항한 작전 경험이 있는 장교들은 서방 정보기관에 채용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유럽 열강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남미 국가들로 도피했습니다. 서독에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프리츠 바우어와 같은 검사들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면서부터였습니다. 리에파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전쟁 종전 26년 후인 1971년 하노버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리에파야에서의 예비 작전을 포함하여 라트비아 전역에서 자행된 학살에 가담했던 존 더 코만도 사령관 빅토르스 아라위스는 수십 년 동안 서독에 숨어 위조 서류를 이용해 함부르크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1975년 체포되었는데 이는 독일 검사 아달베르트 리커를이 주도한 끈기 있는 수사의 결과였습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아라지스 재판은 발트 3국에서 가장 철저하고 기록이 풍부한 홀로코스트 관련 재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재판은 200명이 넘는 증인의 증언을 듣고 수천 건의 문서를 검토했으며 1941년부터 1943년까지 그의 부대가 수행한 작전을 상세히 재구성했습니다. 아라즈는 1만 3천 명 이상의 살인사건에 직접 연루되었고 또 다른 1만 3천 명의 사망의 공무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일 법원이 발트해 부역자에게 내린 가장 무거운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88년 카셀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초법적 사법 사건은 아라흐스의 부관 중 한 명인 헤르베르츠 추크루스의 처형이었다. 그는 리에파야 리가 등지에서 자행된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 추크루스는 전쟁 전 비행사였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로 도피하여 20년 동안 본명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거주했다. 1965년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은 상파울루에서 추크루스를 찾아내 항공관광 사업 기회를 핑계로 우루과이로 유인했습니다. 1965년 2월 23일 그는 몬테비더 인근 시골집에서 처형된 흔적이 있는 차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편지에는 그가 유대인에 대한 범죄로 재판받고 처형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련 시대에 세워진 기념비들은 희생자들의 유대인 정체성이나 가해자들의 반유대주의적 동기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추모 명판에는
파시스트 테러의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만 모호하게 적혀 있을 뿐 그들이 누구인지, 왜 살해당했는지, 어떻게 학살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라트비아가 독립한 이후 상황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유대인 대량 학살의 구체적인 성격과 이를 실행한 라트비아 협력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인정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슈게데 학살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특별히 기리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50년간 기밀로 분류되었던 기록 보관소가 공개되었습니다. 학살과 그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모두 철저히 기록하는 독립적인 학술 연구가 촉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 회복 과정은 상당한 저항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며 이는 현대 라트비아 사회의 지속적인 분열을 반영합니다. 민족주의 세력은 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일부 라트비아인을 가해자로 보는 것보다 모든 라트비아인을 피해자로 보는 서사를 선호해왔습니다. 라트비아 학교에서의 홀로코스트 교육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는 공식 교육 과정이 있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지역과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이 과목을 기피하고 또 다른 교사들은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의 디지털화는 라트비아에서 슈케데 사건을 비롯한 여러 홀로코스트 범죄 연구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USHMM, 야드바셈, 예디 파셈, 사이몬 비젠탈 센터, 사이몬 위센탈 센터와 같은 기관들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수천 개의 문서를 공개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해왔습니다. 슈게데의 교훈은 그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초월합니다. 이 학살은 극단주의 이념, 사회적 트라우마, 범죄 조직의 지도부, 그리고 대중의 공모가 조직적인 악의 폭풍으로 합쳐질 때 겉보기에 문명화된 사회가 어떻게 야만적인 상태로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량 학살 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국제평화유지군의 훈련 개선, 일반인이 대량 학살에 관여할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슈쉐데의 사법적 유산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불완전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의는 편파적이고 지연되었으며 종종 불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의 추구는 국제법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고 기억 보존에 대한 국가 책임의 기준을 확립했으며 일부 범죄는 시간적 및 관할적 한계를 초월할 만큼 근본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